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일반 입양의 형태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직접 낳은 부모가 있어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서 조부모가 손자와 손녀에 대한 입양 허가를 원한다면 조부모가 입양 요건을 갖추고 또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맞는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처음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 또 친족관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은 허가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판결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친족관계 혼란, 이런 관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보다는 아이의 행복이 우선되는 판결로 보이는데요. 조손 가정이 전국에 11만 가구가 넘고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12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박동훈 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닥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세라젠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젠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알았어 DBF 알았어 연금은 알았어 DB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 딱 절실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개설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네, 12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의 순서 전해드립니다. 1부는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2부 오늘 이슈 오늘에서는요. 문경, 상주, 김천을 잇는 고속화 전철 건설을 촉구하고 있죠. 잠시 후 상주시 강영석 시장 연결해서 그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안동 MBC 플러스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오늘은 요즘 부쩍 몸값이 오르고 있다고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네요. 대선을 앞두고 이름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몸값이 요즘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내년에 지선이 있는데 원래부터 이 후보군으로 꼽혔던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거론이 됐는데요. 네.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의 좀 갈등 국면 가운데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나서서 이 갈등을 좀 봉합하려는 이야기로 오늘 또 언론에 장식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그동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대구시장으로 거론되다가 이 경북도지사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네.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이 사퇴로 이 공백이 생긴 이 대구 중구 남구 보궐선거 후보까지도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인 의성에서 이 3선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까지 좀 같이 거론되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기반을 경북에서 대구로 옮기려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결정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윤석열 후보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가깝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 네. 국민의힘 당내와 그리고 지지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평가인데요.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몸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 이 공천은 따놓은 당상 아니냐, 네. 이런 평가들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대구시장과 이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태어나기는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고, 네. 이 초등학교까지는 의성에서 마쳤지만 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대구 남구에 있는 곳에서 다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거철이면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으면 이 후보자로 계속 거론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거론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유권자들께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박이다, 친이다, 또는 친박 감별사다, 아니다, 내가 진박이다, 네. 라고 하는 이 평가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사실 대통령 후보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의성 지역구에서 이 지난 총선에서는 출마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활동 근거지와 반경이 경북 지역에서 좀 벗어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지껏 이 반복해왔던 실수였죠. 이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가까운 사람, 측근에 있는 사람이면 뭔가 정당이나 유권자들로부터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심리,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민들, 이 지역의 입장에서 좋은 일인가, 한 번쯤은 곱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김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또 부정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 게,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라디오에서 또 국민의힘 선대위 내홍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 후보 측의 측근에 의해서 캠프가 돌아간다, 이건 근거가 없다, 그리고 자기는 여기에 속하지도 못한다, 껴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일축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리면, 네.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이었죠. 이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태워주는 차에 몇 번 탄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재원 이 최고위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이 윤석열 후보가 차를 태워줄 뻔했다. 호송 차량에 갈 뻔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네. 윤석열 후보가 검찰 시절에 수사를 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이 수사도 진행을 했었던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이 공교롭게도 그때가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의성 상주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는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핵심 관계자가 아니다라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 오늘 나와서 했던 이야기도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 이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스스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나는 거강꾼이다. 이 윤석열 후보와 정치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내 몫이다. 사실 핵심 관계자는 아닐지 몰라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측면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다 보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 주변에 지지자들이 좀 부추기는 이유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언론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출마지를 지금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대상자에 꾸준히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부정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네. 속내는 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양새가 네. 또 그렇게 돌아가는 흐름이고요. 자, 네. 오늘 이준석 당대표 선대위 사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고 이때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낙선을 위해서 모인 선대위 같다. 이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고 이 성패를 굉장히 또 관심 있게 지켜볼 입장일 텐데 이 향후 박빙이 예상되는 이 대선 현재도 네. 시시각각이 지지율이 뒤바뀌는 상황입니다만 이 결과에 따라서 김재원 의원의 거취 흐름 어떻게 바뀔까요? 네, 아무래도 얼마 전까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 컨벤션 효과를 좀 거둘 때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시장, 도지사 출마에 대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정도로 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지지율이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네네. 이 당내 선대위 내에서 갈등이 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를 좀 꺼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분위기는 아니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다시 또 출마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선까지를 좀 생각한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 또 다른 의미로 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지역 출신 정치인이 이렇게 급부상할 땐 아무래도 지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이런 현상을 우리 경북,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우리 지역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후보로 그래도 중앙무대에서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 거론되는 이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이 최근에 한 1, 2년 상간에는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슈에 관심을 내비치거나 네. 정책적 역할을 하지 않아 왔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우리 지방선거에서 이 기초의회 그리고 광역의회 기초단체장까지 좀 지역민과 밀착해서 정치활동을 해왔던 인사들에게 네. 조금은 패배감을 주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체장이나 조금 더 높은 체급의 이 지방의원 후보로 나서게 되는 인사들이 우리도 저렇게 줄을 잘 서면 이 공천을 받기 쉽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좀 줄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지역을 연고는 두고 있지만 배경으로 꾸준히 활동해오지 않은 인사에게 쏠리게 된다면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밀착해서 이 정치를 해왔던 그야말로 지역민들의 가려운 것을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 지역민들과 접촉하는 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선을 조금 더 잘 되기 위한 노력에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실제로 지금 현 안동시장님이 3선이다 보니까 이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많은데요.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안동시장 이 출마를 선언한 예정한 인사들이 윤석열 후보와 찍은 사진을 좀 공개한다든가 이 연관이 있다든가 네.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우리 지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역량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네임밸류나 중앙정치와의 연계만으로 또 후보가 결정이 되고 당선되는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회와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흐름도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름값보다는 좀 지역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진정성 있는 역할을 해왔던 인사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거철이면은 항상 이렇게 고향, 연고지를 중심으로 출마자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김 의원은 의성 출신 아닙니까? 네, 기초단체장 선거에 이런 흐름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윤석열 후보와 가깝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출마 후보자로 거론이 된다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인사들도
윤석열 후보 또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와 이 관계가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지방선거가 치러지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 결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요. 우리 지역에서 보면 지방의원 출신의 이 국회의원이 두 분 계셨습니다. 안동을 지역구로 했던 이 권오을 전 의원이 예. 이 경북도의원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했고, 그리고 또 영덕 울진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이 강석호 의원도 이 도의원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도 이렇게 이 활동하는 인사들을 좀 더 눈여겨 보는 것이 이 기초단체장 출마자들 중에서도 이 공천 과정에서 줄서기가 아니라 얼마나 지역민과 함께 해왔구나라고 하는데 조금 더 당내 공천 과정에서도 가산점을 좀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 치러질 대선과 지선의 향배 그 사이에 묘하게 껴있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지선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논해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현재 중부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 사이 문경과 상주, 김천 구간은 연결돼 있지 않은데요. 이 구간을 잇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자, 문경과 상주에서는 이 구간 연결이 지역 발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상주시 강영석 시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을 텐데요.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모처럼 라디오 오늘에서 인터뷰하시는데요. 이 청취자, 상주 시민들께 듣고 계실 텐데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우리 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장 강영석입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멈춰버려서 시간도 멈춘 줄 알았는데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보다는 새해에 대한 기대가 더 크고 금년보다 더 나은 내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참, 이 코로나19로 시작해서 또 코로나19로 끝나가는 한 해인데 다들 고생이 정말 많으셨고요. 이 상주시도 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 현안들 푸시느라 분주한 한 해였을 텐데 그 노력의 일환이겠죠. 지난주에는 서울 청와대를 다녀오셨다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문경 상주 김천 고속화 전철 사업 관련해서 대통령님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호소를 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호소요? 예. 조선시대에는 백성이 임금님께 상소를 올리면은 임금께서는 검토한 후에 비답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상주 시민을 대표해서 대통령님께 균형 발전 정책에도 반하고 또 이치에도 맞지 않는 철도 정책을 살펴달라고 상소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거제까지 고속화 철도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 구간이 약 한 380km쯤 됩니다. 이 중에서 이천 충주 문경은 내년에 준공이 되고 네. 또 김천 진주 거제는 기본 계획이 수립 중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 사이에 있는 문경 상주 김천 구간 71km는 허리를 끊어놓고 2년 동안 경제성 평가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예비 타당성 평가를 다 면제해주고 상주 구간은 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2년 반 동안 경제성 타령만 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을 대통령님께서 아시는지 네.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를 하고 왔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셨다. 자, 저희가 당일 또 뉴스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문경 상주 김천 고속화 전철 중간에 허리가 끊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절차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담아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예, 제가 상소문 형식을 빌어서 건의를 하고 왔는데요.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가 형평에 맞지 않다. 또 모순인 이유, 네. 또 동구간에 고속화 전철을 건설했을 때의 기대 효과를 담아서 대통령께 호소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예비 타당성 평가가 형평에 맞지 않고 모순인 이유는 네. 우선 2019년에 정부는 전국의 19개 사업비가 약 24조 원 정도의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럼에도 상주 구간은 중부 내륙철도의 허리를 끊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경제성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정부는 전국에 89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네. 경북이 16개 시군이 포함이 되었고요. 상주 문경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면은 상주 문경이 포함되는 이 사업을 빨리 승인하고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 소멸이 지금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경제성 운운한다는 것은 지방에 나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네. 이 사안의 옳고 그름을 빨리 좀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상소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형평성과 모순이 있었다.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당장의 눈앞의 경제성만을 바라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과 그런 것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결단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오신 것 같고요. 네. 자 중부 내륙철도와 남부 내륙철도 구간 가운데서 이렇게 사이에 허리라고 말씀하신 문경과 상주 김천 간의 연결을 촉구하고 계신데 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다른 지역은 면제됐지만 이 지역은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조사 완료가 임박한 시점이죠.
현재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경 상주 김천 구간에 대한 뭐 예비 타당성 평가는 이게 2019년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는 뭐 작년 4월 16일 재선거를 통해서 상주시장에 취임을 했는데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한 번 연장이 되었고 네. 또 사업 계획이 변경 제출되어서 현재는 뭐 시기상 일정상으로 평가가 거의 끝났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예비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 관계 부처의 점검 회의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뭐 정책성이나 균형 발전 측면을 동시에 보는 종합 평가에서 이 철도 구간 사업 착수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네. 아마 최종 결정 시기는 뭐 내년 1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그동안 우리 상주에서는 뭐 관계 부처와 기관 또 국회를 수십 번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 등을 방문해서 철도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면담했고 네. 또 국무조정실장도 면담을 했고 업무 담당자들을 뭐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 평가에서 또 이 당위성을 설명한 논리적 근거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일단 내년 1월이라고 하면은 뭐 말이 내년 1월이지 이제 다음 달인데 정말 얼마 안 남은 시점이고. 예. 네, 정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의 실정을 잘 고려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이 사업이 거듭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발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기대 효과에 대해서 여러 번 뭐 어필하고 또 설득하는 작업을 거치셨을 것 같거든요. 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게 문경 상주 김천 구간 고속화 철도 연결은 이게 상주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중부 내륙철도와 남부 내륙철도 연결을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문경까지 김천에서 진주까지 이런 선행사업의 투자 효과를 더 창출을 하게 되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신성장 축이 또 생길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네. 동시에 철도 서비스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던 지역에 새로운 철도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해서 철도망의 효율을 높이고 또한 수도권과 낙후된 중남부 내륙권을 연결하는 또 산업 벨트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경북 내륙의 여객, 물류 수송 및 지역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에서 정말로 국가 균형 발전 의지가 있는지 이번 예비 타당성 평가를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는가에 저는 여러 지역에서 지금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각자의 지역마다 또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지역에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다 보니까 자, 지역에 가져다줄 이런 이점들 열거하신 것만 종합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자, 아무튼 이런 SOC들 권역별 연계가 중요할 텐데 네. 현재 이천, 충주, 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철도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고 또 김천, 진주, 거제, 남부 내륙철도는 2028년 완공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그 사이에 허리가 이어지게 되면 또 이천에서부터 거제까지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는 구간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남북의 끊어진 허리를 이으면은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의 중부 내륙을 지나는 380km의 고속화 철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만성적으로 정체 구간인 경부축을 우회하는 새로운 종축 대안 노선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네. 문경, 상주, 김천 구간만 가지고 경제성을 논하고 있는데 끊어진 구간을 이어서 전체를 연결하면은 경제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훨씬 적은 사업비로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경부 측에는 평택, 오송간, 복선화를 예비 타당성 평가도 면제해가면서까지 재정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이러니 상주 시민들은 지금의 철도 정책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예정된 모든 지역들이 잘 연결이 돼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 아마 수치적으로 바로 계산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을 잘 좀 내다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조사 결과가 이제 연기되면서 다음 달쯤 나오는데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면은 진작에 확정이 됐을 것이고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문경까지 철도 건설은 기본 계획이 2006년도에 확정되었는데 상주는 2011년 발표된 제2차 철도망 건설 계획에 포함조차 되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되는 불운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겨우 이제 2019년 5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지만은 작년 4월에 제가 재선거를 통해서 취임하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쟁점 사항을 22개 항목을 발굴해서 재점검 요구를 통해서 평가 지수를 상향시켰고요. 정부의 조사 기간 연장 요구를 통해서 또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사업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서 재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경제성 평가를 최대한 잘 받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또 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성 평가, 균형 발전 평가를 동시에 보는 이제 종합 평가에 이제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든 성사시키시겠다는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시점인데 내년 시점은 또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지금 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주시장 재선거를 통해서 시정의 책임자가 되었기 때문에 시정을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크게 이끌 시간은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 임기는 정상의 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야구판에 제가 구원투수이다는 그런 심정으로 시정의 혼란을 바로잡고 상주의 묵은 난제 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동안 상주에 논란거리였던 프로축구단 문제도 매듭을 지었고요. 전국 제1의 축산 도시로서 1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가축 분뇨 처리시설 설치도 매듭을 지었고, 애물단지였던 청리공단에는 SK 머티리얼즈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 사업비 투자비가 한 8,500억인데 이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부 내륙 고속화 전철 사업만 확정 지으면은 구원투수의 역할을 제가 훌륭히 끝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은 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있고 또 저 역시 이제 구원투수를 넘어서 선발투수로서 등판 준비를 해야 하고 해서 시정 추진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까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동안 상주시의 체질을 많이 바꿔 놓았기 때문에 시정 추진은 원활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주시의 금년 시정 추진 의지가 유지경성이었습니다.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는 그런 각오로 임했는데 내년에는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각오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가 내년 예정돼 있는데 남은 임기 또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뻗어가는 상주시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강영석 시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물가 얘기로 시작을 해볼 텐데
꽤 오래된 기준이에요. 통계청이 2015년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해 기준으로 다시 개편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비 트렌드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5년마다 이제 이 개편에 나서는데요. 2015년 기준이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바뀌면서 네. 이달 소비자 물가 조사부터는 13개 품목이 새롭게 14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가 되고요. 13개 품목이 빠졌습니다. 이건 그냥 뭐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가계의 이제 월 평균 소비 지출액 가운데 1만 분의 1 이상이냐, 256원 이상 사용하느냐, 네. 그 이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정 기준이 달라지는데, 새롭게 추가된 품목을 보니까 뭐 의류 건조기, 마스크, 식기 세척기, 전기 수소차, 네. 쌀국수, 새우, 체리, 망고와 같은 품목들이 들어갔고요. 반면에 빠진 것들도 있는데요. 연탄이 빠졌습니다. 넥타이가 빠졌고요. 카메라가 빠졌습니다. 아마 이제 카메라는 이제 스마트폰에 대부분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네. 또 프린트도 역시 빠져 있는 대상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무상교육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학생들 교복이나 교과서 구입금, 학교 급식비도 제외가 됐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지난 5년,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좀 들여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이 시대 흐름에 맞춘 일부 품목에 대한 개편이 있었다는 건데 저만 그런 걸까요? 여전히 이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와는 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개편된 지수로 올해 물가 다시 산정했더니 물가가 소폭이긴 하지만 올랐습니다. 네. 개편 이전 올 1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2.3% 1년 전에 비해서 올랐는데 이번 개편으로 상승률은 2.4%로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2%대냐 도대체 체감을 못하겠다라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주거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정부도 이런 이제 이 지적을 의식해서 체감 물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만큼은 전세 가중치는 높이고 월세 가중치는 좀 낮추는 방식으로 개편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중이 전체 물가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에는 자가 주거비는 또 완전히 빠집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자기 집을 갖고 있고 살고 있는데 자기 집 갖고 있다고 돈 안 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은행 대출 빌리면 이자 내야 되고요. 원금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7월과 9월 뭐 재산세 내야 되고 종부세 내야 되고 세금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상대적으로 이 선진국들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에는 자가 주거비 비중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25%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반 이하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은 체감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중치 조정을 한다곤 하는데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들, 해마다 모든 게 좀 빠르게 바뀌기도 하고 또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좀 덜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이 세금의 측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내년에 아주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대선 주자들 이 보유세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금 세금 깎아주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이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한 60여 가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나왔는데요. 일단 토지가격을 중심으로 한 표준지 공시가격은 내년에 10.16%, 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 정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또 상승률이 7%가 넘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준된 거는 샘플만이에요. 샘플을 정부가 고시를 하면 지자체가 이걸 받아서 개별 토지,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깁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토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이걸 고스란히 세 부담을 임차인한테 전가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장 가격과 이제 공시가격의 차이를 좀 줄여나가는 작업은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네. 다만
정부 역시 내년 이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내년 3월 말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세부담 완화 방안도 그렇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대선이 코앞이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공시가 현실화 좀 재검토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대선이 지나고 또 한번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대상이 약 600만 명에 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내년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합쳐서 네? 1억 원을 넘게 되면 이른바 DSR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받게 되는데, 적용 대상 1억 원 넘는 빚을 지신 분이 595만 3천여 명, 600만 명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네. 자, 연령대별로 보니까 40대 차주가 30%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 50대, 30대 순이었는데, 이게 내년 1월부터는 합산 2억 원이 넘는 대출의 규제가 시행이 되지만, 내년 7월부터는 대출 금액이 이제 1억 원 초과로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네. 특히 지금 뭐 금리가 정말 금리가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에 이제 같은 대출액에 대해서 원리금 부담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특히나 이제 고정 수입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20대, 60대 이상 한 12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분들은 뭐 추가 대출 받기도 어렵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은행권이 제1은행권이 40%고 제2금융권은 기존 60에서 내년부터 50%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좀 미리 따져보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가가 연일 널뛰기 하듯이 오르내리는 기름 얘기인데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정부 보유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각국 지금 이 국제유가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각국은 이제 전략적 비축유라고 해서 정말 위험할 때 꺼내 쓰자라고 하는 비상금조에 전략적 비축유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 9,700만 배럴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 지난달부터 이 동맹국에 비축유 공동 방출하자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장 내년 1월부터 석 달 동안 총 317만 배럴의 정부 비축유를 풀겠다, 순차적으로 방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317만 배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비축량의 3.3%에 해당이라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제 3일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앞서 이제 2011년에도 리비아 사태가 발생할 당시 국제유가가 치솟으니까 당시 한 4% 수준 346만 배럴을 방출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결정은 이제 미국이 요구이긴 합니다만 일본, 인도, 중국 등 이제 동맹국들과 국제 이제 유가 안정으로 해서 국제 공조를 한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제 이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좀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출산하게 되면 저도 이게 참 꿈인데,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가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2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옛날에는 이 남자 직장인이 상사한테 저 육아휴직 하겠다 그러면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너 남자 맞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점점 육아휴직 쓰는 이 아빠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가 16만 9천여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아빠가 3만 8,500여 명. 처음으로 비중 20%를 넘어선 겁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년 전에 2천여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는 20배가량 늘어났는데, 특히 이제 아빠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7세에서 8세에 집중이 되는데, 이 시기가 기혼 여성들이 가장 고민해요. 그리고 경력 단절의 위기를 맞는 시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육아휴직자 남편의 경우에는 사실 10명 가운데 6명은 대기업 직원이에요. 300명 이상 공기업이나 대기업 지직자여서, 이게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저출산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 얼마나 좀 정부가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서
중소기업에서도 아빠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네. 안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히 시대가 좀 많이 바뀌고 있음을 수치로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각종 경제 이슈들과 함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